지금 NATO 검증관 에단 콜린스가 72시간이라는 치명적 수치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방어선 붕괴 위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방산업체들은 18개월 납기만 고집하며 품질을 핑계로 미루고 있는데요. 한화시스템이 90일 긴급 전력화를 제안하자 기술 이전국이라며 조롱받았지만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조선소와 방산업체를 융합한 블록 생산으로 납기 5차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달성해온 약속 지키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19대 9 투표로 선택받은 한국이 32일 만에 첫 시스템을 납품하며 신뢰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문명을 움직이는 건 정말 힘이 아니라 신뢰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챕터 1.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36시간째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제 눈을 자극하고 키보드 타자 소리가 귓가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건 바로 이 숫자였어요. 전력 공백 72시간. 브뤼셀 NATO 본부 13층 제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청소부의 발걸음 소리만이 이 늦은 시간을 알려줬죠. 저는 책상 램프를 켜고 긴급 조달 보고서를 한 줄씩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NATO 조달 검증관으로 15년을 일해왔지만 이런 수치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발트 3국에서 폴란드까지 이어지는 동유럽 방어선에 공백이 생긴다는 뜻이었죠. 제가 담당하는 긴급 조달 시스템에서 72시간이라는 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어요. 방어선 붕괴를 의미하는 임계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이 떨렸어요. 에스토니아 탈린 기지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노후화로 즉시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트비아 리가 공항의 레이더 시설도 마찬가지였죠. 리투아니아 빌뉴스 근교 방공망은 이미 가동률이 60%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빨간 펜으로 중요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동시 전력 공백 발생 시 대응 시간 72시간 이내. 이 문장이 보고서의 핵심이었어요. 72시간. 사흘이면 동유럽 방어선 전체가 무력화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식어버린 상태였어요. 캐나다에서 파견된 검증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대안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모니터에 띄운 조달 현황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이, 프랑스의 탈레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주요 유럽 방산업체들이 모두 같은 답변을 보내왔어요. 최소 18개월. 18개월이라는 수치를 보며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산 라인 재편성, 부품 조달, 품질 검증, 최종 테스트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인 일정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 동안 동유럽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72시간 대 18개월. 즉 사흘 대 1년 반.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제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NATO 조달 시스템의 복잡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복잡성이 발목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긴급 대안 검토 필요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추가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고 내일 있을 긴급회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72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이 내일 회의에서 제가 해야 할 첫 마디가 될 것 같았어요. 모니터를 끄고 일어서려는 순간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프랑스 조달청의 클레르 모로였어요. 제목은 긴급 추가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메일을 열어봤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에 긴급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브뤼셀 NATO 본부 12층 대회의실에는 18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각국 국기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장엄해 보였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어젯밤 클레르 모로가 보내준 추가 자료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독일 쾌니히 국방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긴급 조달 현황에 대해 콜린스 검증관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동유럽 방어선 전력 공백 위험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발트 3국과 폴란드 국경 지역의 대공 방어 시스템이 동시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계 시간은 72시간이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4의 마르코 로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최신 아스피데 방공 시스템으로 완전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그의 제안서를 받아들고 납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일정에 따르면 첫 번째 시스템 인도가 내년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확합니다.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18개월이 필요합니다. 로시 이사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저희는 NATO 표준을 준수하며 완벽한 테스트를 거친 시스템만 납품하니까요. 프랑스 탈레스의 피에르 뒤부와 부사장이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정입니다.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통합에는 최소 1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런 일정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8개월이면 내년 여름이 지나서야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이에 동유럽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독일 크라우스 마이너스 마파이의 클라우스 밀러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콜린스 검증관, 방산업계는 품질이 생명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결함이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늦게 오면 의미가 없다는 걸 모르십니까? 72시간 안에 방어선이 뚫리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소용없어요. 에스토니아 국방차관 마르쿠스 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임시 방편이라도 있을까요? 기존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법 같은 건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로시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부분 보강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완전한 교체만이 답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간 이런 협상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답답한 적은 없었어요. 모든 업체가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안전성, 완벽성. 하지만 정작 시간이라는 변수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 야누시 코알스키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18개월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대안이 필요해요. 그의 말에 발트 3국 대표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밀러 대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도 더 빠르게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 부품 조달, 인력 배치까지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앞에 놓인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모든 제안서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17개월에서 18개월. 이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레르 모로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즉시 해결책을 요구했고 서유럽 방산업체들은 품질을 이유로 긴 일정을 고수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클레르 모로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한 가지 더 검토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신중했지만 어딘지 기대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몸을 돌려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떠오른 건 예상치 못한 회사명이었어요. 한화 시스템. 대한민국. 제 눈썹이 저절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15년간 NATO 조달 업무를 해오면서 한국 업체와 직접 거래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어본 이야기로는 빠르기는 하지만 결국 서구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클레르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천궁 방공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현재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흥미롭거든요. 독일 밀러 대표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업체요? 그들이 NATO 표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회의감이 드러났어요. 저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발전된 버전이었죠.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클레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일반 계약 시 납기는 6개월입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을 고려해서 90일 내 첫 번째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90일. 이 숫자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18개월과 90일.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탈리아 로시 이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90일에 방공 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저는 클레르에게 질문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이런 단기간 납품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증거 말이에요. 제 목소리에도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클레르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작년에 폴란드가 한국에서 천공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계약부터 배치까지 5달이 걸렸습니다. UAE에서는 넉 달 만에 완료했고요. 폴란드 코왈스키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시스템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능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90일은 그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꺼내 날짜를 계산해봤어요. 오늘이 3월 15일이니까 90일 후면 6월 중순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프랑스 뒤부와 부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품질 검증은 어떻게 할 겁니까? NATO 표준 테스트만 해도 몇 달은 걸리는데요. 그의 지적은 타당했어요. 클레르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기존 NATO 회원국에서 검증받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추가 테스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였어요. 하지만 믿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15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에스토니아 림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빠른 납기라면 추가 비용이 상당할 텐데요. 오히려 기존 유럽 업체들보다 20% 저렴합니다. 클레르의 답변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독일 쾌니히 차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오히려 의심스럽군요. 뭔가 숨겨진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가능하다는 말과 증명하는 건 다르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죠. 밀러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결국은 기존 기술을 조합한 수준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발트 3국 대표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절박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림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검토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잖습니까? 저는 앞에 놓인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90일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한국 업체가 과장하고 있는 걸까요? 15년 경험상 이런 급진적인 제안은 대부분 함정이 있었거든요.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이던 분위기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는 브뤼셀 유럽방산협회의 마르틴 슈미트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콜린스 검증관, 한국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긴급 실무진 회의가 소집됐어요. NATO 본부 11층 소회의실에는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쌓여 있었고 그 표지에는 한국방산기술 원천 분석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슈미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가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이 제안한 천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복잡한 기술 계보도였어요.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유도 기술, 발사대 설계까지 모든 요소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모두 서구 기술이었죠. 독일 크라우스-마파이의 밀러 대표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다단계 요격 시스템은 미국 패트리어트의 변형입니다. 레이더 기술은 독일 지멘스에서 기술 이전받은 것이고 미사일 추진체는 프랑스 기술을 응용한 거예요.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기간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기존 기술에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로시 이사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개발해온 기술을 그들이 불과 10여 년 만에 따라잡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독창적인 기술일까요? 프랑스 탈레스의 뒤부와 부사장이 거들었어요. 한국은 결국 기술 수입국입니다.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와 경쟁하겠다는 거죠. 그의 말투에는 불쾌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적 기반 때문이었을까요? 기존 기술을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빠른 납기를 제시한 건 아닐까요? 슈미트 회장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로 만든 시스템을 NATO에 납품하면 결국 우리 자신의 기술로 우리를 대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각국 대표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밀러 대표가 제게 질문했어요. 콜린스 검증관,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90일이라는 납기가 매력적이었지만 그 기반이 결국 서구 기술이라면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기술의 출발점이 같다고 해서 도착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회의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클레르 모로였습니다. 그녀가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슈미트 회장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로 매니저?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클레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국의 생산시설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조합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확신에 찬 것 같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로시 이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결국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레이더는 레이더 아닙니까? 저는 클레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산업체들의 논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의 원천이 서구라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밀러 대표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NATO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기술 종속성의 위험성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제안서와 유럽 업체들의 분석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91대 18개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 차이보다 기술 원천성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클레르 모로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 손에는 노트북과 함께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에단, 보여줄 게 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직접 봐야 믿을 겁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지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커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지난주 기술 원천 논쟁 이후로 한국 제안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나빠졌는데요. 뭔가 새로운 근거라도 찾으신 건가요? 클레르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제게 돌렸어요. 그곳에 나타난 건 거대한 조선소 전경이었습니다. 이곳이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조선소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조선시설 중 하나죠. 화면 속에는 축구장 10여 개를 합친 크기의 건조독이 보였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선소를 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방공 시스템인데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클레르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같은 조선소 안에 방산 장비 생산 라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배와 미사일을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만들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조선소 한쪽에서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방공 시스템 부품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클레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조선, 건설, 화학 등 다른 산업과 생산 기반을 공유합니다. 천공 시스템에 발사되는 조선소의 크레인 기술로 만들어지고 미사일 동체는 조선용 강철 가공 기술을 응용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한 공장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식인가요? 각각 전용 시설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클레르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어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보세요. 이들은 배 한 척을 만들면서 동시에 미사일 10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 조합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3D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조선소 전체가 돌아가고 있었고 각 라인의 가동률과 효율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생산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클레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가요? 클레르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조선소면 조선소, 방산업체면 방산업체죠. 하지만 한국은 경계가 없어요. 현대중공업도 배와 육상 장비를 동시에 만들고 한화도 화학과 방산을 함께하죠.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을 기술 모방국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런 시스템은 서구에서도 보기 어려운 방식이었거든요. 클레르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이거예요. 블록 단위 동시 생산 방식입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공장 내부가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모듈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12개 블록으로 나뉩니다. 레이더, 발사대, 지휘소, 전원 공급 장치까지 모든 걸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조합하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럼 한 블록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블록 생산은 계속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클레르가 생산 일정표를 보여줬어요. 이들은 첫 번째 블록을 완성하는 즉시 현장에 배송합니다.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90일 납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기존 방산업체들이 모든 걸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한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면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제가 여전히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클레르가 웃으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폴란드 납품 기록을 보세요. 계약일로부터 첫 번째 시스템 배치까지 정확히 140일 걸렸어요. 납기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일이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일. 즉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15년간 본 방산 계약 중에서 이런 기록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봤어요. 조선소와 방산업체가 하나로 연결된 이 시스템은 분명 서구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생산 방식 자체가 혁신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클레르가 보여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조선소 사진, 생산 일정표, 디지털 트윈 시스템 화면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15년간 NATO 조달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을 정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정교함이었어요. 디지털 트윈으로 배와 미사일을 동시에 생산하는 그 복잡한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율한다는 게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정교함. 제가 메모장 맨 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구체적인 예시들을 나열했어요. 12개 블록을 동시에 생산하면서도 최종 조립 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조선용 크레인 기술을 방산 장비에 응용하는 정밀도.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구조였어요. 조선과 방산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 이건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선 철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논리적 구조라고 적으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추구했습니다. 독일은 정밀 기계, 프랑스는 전자 시스템, 이탈리아는 미사일 기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경계를 허물고 모든 걸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죠. 세 번째로 지속적 개선이라는 요소가 보였습니다. 클레르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은 매 프로젝트마다 생산 과정을 개선해왔어요. 첫 번째 수출 때는 5달이 걸렸지만 그 다음엔 넉 달로 단축했고 이번 제안에서는 석 달까지 줄였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걸어갔어요. 밖에는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의 그 거대한 조선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클레르가 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출 실적표였어요. 터키, UAE, 폴란드, 호주까지 다양한 국가에 납품했고 모든 계약에서 납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업체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납기 준수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처럼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펜을 들고 메모장 하단에 적었습니다. 이들은 약속을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유럽 방산업체들에게 납기는 여러 변수 중 하나였습니다. 품질이 우선이고 안전성이 중요하고 납기는 그 다음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약속한 날짜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그 안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클레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할 수 있나요? 한국 제안에 대한 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5년간 NATO 조달 업무를 하면서 이런 확신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기존 기술의 조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정교함, 논리적 구조, 지속적 개선. 이 세 요소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럽 방산업체들의 안일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이라는 납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성.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책상 위의 계산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91대 18개월. 그 차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고 다른 쪽은 시스템을 핑계로 약속을 미뤘어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벌써 정리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에 NATO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대회의실에는 28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 손에는 어젯밤 정리한 분석 자료가 들려 있었고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은 분명했어요. 한국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확신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쾌니의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긴급 조달건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콜린스 검증관의 종합 의견부터 들어보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신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난 3주간의 검토 결과 한국 제안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로시 이사가 즉시 손을 들었어요. 검증관님, 기술 원천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적한 우려사항들이 해소됐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기술의 출발점보다 중요한 건 도착점입니다. 한국은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산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화면에는 조선소와 방산업체가 융합된 시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뒤부와 부사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품질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18개월이라는 시간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몇몇 서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클레르가 준비해준 핵심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방산업체들의 납기 준수율은 100%입니다. 모든 수출 계약에서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어요. 이런 기록을 가진 업체가 또 있나요? 독일 밀러 대표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건 작은 규모 계약들이었을 겁니다. NATO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는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 확신이 없었어요. 폴란드 코왈스키 차관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검증관님, 정말로 90일 안에 첫 번째 시스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블록 단위 생산 방식을 보면 첫 번째 블록은 30일 안에 완성될 수 있어요. 전체 시스템 완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에스토니아 림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단계적 배치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발트 3국 대표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90일 안에 기본 방어망을 구축하고 6개월 내에 완전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어요. 반면 기존 업체들은 18개월 동안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슈미트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의존하게 되면 향후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일부 대표들이 동조했습니다. 클레르 모로가 뒤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지금 우리에게 정치적 리스크보다 급한 게 있지 않나요? 72시간 안에 방어선이 뚫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건 완벽한 무기와 시의적절한 방어 중 하나예요. 18개월 후에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90일 후에 실용적인 방어망이 필요한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어요.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표정은 절박했습니다. 괜히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한국 업체와 1차 긴급계약 체결에 찬성하는 국가는 손을 들어주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트 3국과 폴란드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그 다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영국과 네덜란드도 찬성했어요. 마지막에는 프랑스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는 19대 9였습니다. 한국과의 긴급계약이 승인됐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림 차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검증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답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이 말을 하면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3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론이었거든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NATO 긴급 조달 프로젝트 최종 평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한국과의 계약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작성한 문서였죠. 제가 15년간 써온 보고서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번째 시스템 블록이 벌써 에스토니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어제 받았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정확히 32일 만이었어요. 한국이 약속한 30일보다 하루 늦었지만 그마저도 운송 과정에서 생긴 지연이었죠. 생산은 약속한 날짜에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치고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것은 기술의 우수성이 아니라 약속 이행의 확실성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쓸 때 제 손끝이 떨렸던 기억이 났어요. 브뤼셀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NATO 본부 마당에서는 각국 국기들이 빗속에서도 당당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 건물에서 일한 지 15년이 됐지만 이번만큼 보람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폴란드 코왈스키 차관으로부터였습니다. 두 번째 블록 설치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 가동 중. 감사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의미는 컸어요. 발트해 연안의 방어망에 구멍이 메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제가 보고서를 넘기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뢰는 재현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문장이 제가 지난 한 달간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구조였습니다. 오후 3시에 최종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어요. NATO 사무총장과 주요국 대표들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퀘니 차관, 림 차관, 그리고 클레르 모로도 참석해 있었어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주간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모든 면에서 기대를 충족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은 약속보다 하루 빨리 완성됐고 성능 테스트도 NATO 기준을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질문했어요. 검증관님,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술의 진보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구조가 문명을 진화시킵니다. 한국은 그 구조를 완성한 나라였어요. 림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퀘니 차관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NATO 조달에서도 납기 준수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품질도 중요하지만 약속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무총장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건가요?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힘이 아니라 신뢰를 기준으로 움직이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최종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프로젝트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서였어요. 클레르가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에단,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번 일로 NATO의 조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신뢰의 혁신이었거든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석양이 NATO 본부 건물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가슴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이 일을 해오며 느낀 가장 큰 변화였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르지만 결국 모방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뢰를 시스템화한 혁신 국가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NATO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준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